4년이라는 시간은 강지훈이라는 남자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기에 충분했다. 한때 그의 눈에 담겨 있던 따스함은 이제 날카로운 칼날 같은 냉철함으로 변했고, 부드러웠던 미소는 누구도 감히 그의 속내를 짐작할 수 없게 만드는 무표정한 가면 뒤로 사라졌다. 재계에서 그는 미다스의 손으로 불렸다. 그의 손을 거친 인수합병은 모두 성공 신화가 되었고, 그의 이름 앞에는 늘 천재 전략가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었다. 그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펜트하우스를 떠나 도시 외곽의 최고급 빌라 단지인 더 서미드로 거처를 옮겼다. 완벽한 보안과 철저한 사생활 보호를 자랑하는 이곳은 마치 외부 세계와 단절된 견고한 성체와도 같았다. 지우는 그 어떤 방해 없이 오직 자신만의 시간에 집중하며 지난 4년간 그를 괴롭혀온 과거의 망령들로부터 벗어나고 싶었다. 새로운 집은 그의 내면을 그대로 투영한 듯했다. 불필요한 장식은 모두 배제되었고, 차가운 대리석과 금속, 그리고 짙은 무채색 가구들만이 미니멀리즘의 극치를 보여주며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거대한 통유리 창 너머로 보이는 정원은 전문가의 손길로 완벽하게 다듬어져 있었지만, 그 어디에서도 생명의 온기는 느껴지지 않았다. 이곳은 휴식을 위한 공간이라기보다는 감정을 소모한 한 남자의 마지막 도피처에 가까웠다. 주말 오후, 지우는 이탈리아에서 직접 공수한 원두로 내린 커피를 들고 서재의 창가에 섰다. 그의 시선은 잘 관리된 잔디와 이름 모를 나무들이 심어진 정원을 향했다. 바로 그때 그의 고요한 세계를 깨뜨리는 맑은 아이의 웃음소리가 담장 너머에서 들려왔다. 지훈의 미간이 순간적으로 찌푸려졌다. 완벽한 고요를 위해 이곳을 선택했는데, 예상치 못한 소음의 등장은 불쾌감을 안겨주었다. 그는 소리의 근원지를 확인하기 위해 테라스로 나갔다. 옆집 정원에서 한 노인과 작은 아이가 공놀이를 하고 있었다. 아이는 서툰 몸짓으로 공을 향해 달려갔고, 넘어질 듯 아슬아슬한 모습의 노인은 인자한 웃음을 터뜨렸다. 지훈은 무심코 그 광경을 바라보다가 노인의 얼굴을 확인하고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는 것 같았다. 그 노인은 바로 태양그룹의 박진태 회장이었다. 4년 전 지훈이 가장 신뢰했던 프로젝트를 물거품으로 만들고 그의 등 뒤에 비수를 꽂았던 남자. 비즈니스 세계의 냉혹함을 누구보다 잘 아는 지훈이었지만 박 회장의 방식은 유독 비열하고 잔인했다. 그와는 다시는 마주치고 싶지 않은 지긋지긋한 악연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었다. 그런데 그가 바로 옆집에 살고 있었다니. 박 회장은 지훈의 시선을 느꼈는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의 입가에 걸린 미소는 여전히 온화해 보였지만, 지훈은 그 미소 뒤에 숨겨진 교활함과 만족감을 읽을 수 있었다.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한 승리자의 여유로운 표정이었다. 지훈은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끼며 주먹을 꽉 쥐었다. 그가 꿈꾸던 완벽한 요새는 한순간에 적의 감시탑 바로 옆에 세워진 초라한 막사가 되어버렸다. 그때 아이가 놓친 공이 대굴대굴 굴러 지훈의 집 정원 쪽으로 넘어왔다. 아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담장 쪽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지훈과 눈이 마주쳤다. 아이는 까만 눈동자를 깜빡이며 지훈을 올려다보았다. 그 순간 지훈은 숨을 멈췄다. 아이의 얼굴에서 설명할 수 없는 기시감을 느꼈다. 낯설지만 동시에 이상할 정도로 익숙한 느낌이었다. 아저씨, 공 좀 주실 수 있어요? 아이는 맑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 목소리는 지훈의 얼어붙은 심장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지훈은 아무 말 없이 정원으로 내려가 아이의 공을 주워들었다. 가까이서 본 아이의 얼굴은 더욱더 그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자신을 닮은 것 같기도 하고, 혹은 그의 기억 저편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누군가를 닮은 것 같기도 했다. 지훈이 공을 건네주자 아이는 환하게 웃으며 그것을 받아들었다. 고맙습니다. 그 순수한 미소를 마주한 순간 지훈의 철벽 같은 방어막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는 듯했다. 그는 수년간 잊고 있던 혹은 잊으려고 애썼던 어떤 감정의 편린을 느꼈다. 아이는 공을 들고 다시 박 회장에게 달려갔다. 박 회장은 지훈을 향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어 보이고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시우야, 이웃 아저씨께 제대로 인사드렸니? 박 회장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새로 이사 오신 강지훈 대표님이시다. 앞으로 자주 뵙게 될 테니 예의 바르게 행동해야지. 그는 마치 오랜 친구를 소개하는 듯한 태연한 태도였다. 지훈은 그의 뻔뻔함에 치가 떨렸지만 아이 앞이라 애써 표정을 관리해야 했다. 그저 차갑게 고개를 까딱하는 것으로 인사를 대신했다. 그날 밤 지훈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박진태 회장이 옆집에 산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불쾌했는데 그 아이의 얼굴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박시우, 박 회장의 손자일 것이다. 하지만 왜 그 아이를 보았을 때 심장이 그토록 세차게 뛰었던 것일까? 왜 낯선 아이에게서 지워버린 과거의 흔적을 발견한 것 같았을까? 그것은 단순한 착각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다그쳤다. 다음 날 아침 출근을 위해 차에 오르려던 지훈은 다시 옆집의 아이와 마주쳤다. 아이는 노란색 유치원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의 옆에는 가사도우미로 보이는 여성이 함께였다. 아이는 지훈을 발견하고는 망설임 없이 다가와 꾸벅 인사를 했다. 아저씨, 안녕하세요. 어제보다 더 또렷한 목소리였다. 지훈은 자신도 모르게 대답하고 있었다. 그래, 안녕. 아이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지훈의 차를 바라보았다. 와, 자동차 멋있다. 로보트처럼 변신할 것 같아요. 아이의 순진한 말에 지훈은 아주 희미하게 입꼬리를 올릴 뻔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된 그에게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그는 아이의 시선을 따라 자신의 차를 한번 훑어보았다. 각진 디자인의 검은색 세단은 아이의 눈에 충분히 그렇게 보일 수 있었다. 유치원 버스가 도착하고 아이는 손을 흔들며 버스에 올라탔다. 버스가 떠나고 다시 혼자 남게 된 지훈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지난 4년 동안 그는 오직 일에만 매달렸다. 성공과 부, 그리고 권력을 손에 쥐었지만 그의 삶은 공허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거대한 구멍이 뚫려 있는 듯했다. 그런데 어제 오늘 그 작은 아이와의 짧은 만남이 그의 텅 빈 세상에 작은 돌멩이를 던졌다. 회사에 도착한 지우는 비서에게 자신의 스케줄을 보고받으면서도 좀처럼 일에 집중할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박진태 회장과 그 아이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박 회장이 왜 하필 이곳으로 이사 온 것일까?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기묘했다. 이것이 자신을 향한 또 다른 도발이라면 그는 대체 무엇을 노리고 있는 것일까? 지훈은 자신의 정보팀장에게 비밀리에 지시를 내렸다. 박진태 회장의 가족 관계에 대해 자세히 조사해봐. 특히 그의 손자 박시우라는 아이에 대해서 출생 기록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알아내. 정보팀장은 그의 갑작스러운 지시에 의아해했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고 곧바로 지시를 이행했다. 지훈은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지만 반드시 확인해야만 했다. 이 불안감의 정체를 밝혀내야 했다. 그날 이후로 지훈은 의식적으로 옆집을 살폈다. 아침 저녁으로 마주치는 아이, 박시우. 아이는 지훈을 볼 때마다 스스럼 없이 다가와 말을 걸었다. 오늘은 유치원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어떤 그림을 그렸는지 조잘조잘 이야기하는 아이의 모습은 경계심으로 가득 찬 지훈의 마음을 조금씩 무장해제시켰다. 그는
아이와 대화하며 자신도 모르게 표정이 부드러워지는 것을 깨달았다. 어느 날 저녁 퇴근하고 돌아온 지우는 정원에서 혼자 놀고 있는 시우를 발견했다. 아이는 작은 모종삽으로 흙을 파며 무언가를 열심히 찾고 있었다. 지훈이 다가가 무엇을 하냐고 묻자 아이는 얼굴에 흙을 묻힌 채 고개를 들었다. 지렁이를 찾고 있어요. 유치원 책에서 봤는데 지렁이가 땅을 건강하게 만들어준대요. 그 진지한 표정이 어쩐지 우습기도 하고 귀엽기도 했다. 지훈은 무심코 아이의 옆에 쪼그려 앉았다. 흙냄새와 풀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그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각이었다. 아이는 자신이 발견한 작은 벌레들을 자랑하며 신나게 설명했다. 지우는 가만히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아이의 세계는 순수하고 단순했다. 그 속에는 계산도, 음모도, 배신도 없었다. 오직 호기심과 발견의 기쁨만이 존재했다. 바로 그때 박 회장이 집 안에서 나왔다. 그는 지훈과 시우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는 흡족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오, 강 대표. 퇴근하셨습니까? 우리 시우가 또 폐를 끼치고 있는 건 아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의 말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다. 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나 흙을 털며 차갑게 대꾸했다. 아닙니다.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을 뿐입니다. 박 회장은 시우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다. 이 아이가 유독 강 대표를 잘 따르는 것 같습니다. 사람 보는 눈이 있는 것이지요. 하긴 강 대표 같은 유능한 분을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는 지훈의 성공을 칭찬하는 척하면서 그의 가장 아픈 곳을 교묘하게 찔렀다. 지훈은 그 말의 숨은 의도를 알아차렸지만 더 이상 그와 말을 섞고 싶지 않았다. 그는 짧게 목례를 하고 자신의 집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고 들어서는 순간 지훈은 깊은 피로감을 느꼈다. 박진태 회장과의 만남은 언제나 감정을 소모시켰다. 하지만 그 피로감 속에서도 아이의 맑은 눈동자와 천진난만한 웃음이 계속해서 떠올랐다. 그 아이는 박 회장과는 전혀 다른 세계의 존재 같았다. 어둠 속에서 발견한 한 줄기 빛처럼 그의 메마른 감정을 흔들고 있었다. 지훈은 소파에 몸을 던지며 눈을 감았다. 4년 전 그날의 기억이 안개처럼 피어올랐다. 눈물로 얼룩졌던 아내의 얼굴,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선언하던 자신의 차가운 목소리. 그는 모든 것을 잊었다고 생각했지만 아니었다. 과거는 사라지지 않고 그의 가장 깊은 곳에 잠들어 있었을 뿐이었다. 그리고 이제 박시우라는 아이가 그 잠들어 있던 과거를 흔들어 깨우고 있었다. 강지훈의 삶은 이제 정밀하게 짜인 관찰의 연속이 되었다. 그는 더 이상 옆집을 불쾌한 적의 소굴로 여기지 않았다. 대신 그곳은 그가 풀어야 할 가장 복잡하고 중요한 미스터리를 품고 있는 일종의 연구 대상이 되었다. 그는 자신의 서재 창가에 앉아 업무를 처리하는 척하며 실제로는 담장 너머의 작은 아이 박시우의 모든 움직임을 놓치지 않으려 애썼다. 그의 분석적인 두뇌는 아이의 사소한 습관 하나하나를 데이터처럼 수집하고 저장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 발견은 아주 사소한 버릇이었다. 어느 오후 시우는 정원 데크에 앉아 레고 블록으로 무언가를 만드는데 열중하고 있었다. 아이는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할 때면 자신도 모르게 왼쪽 귓불을 만지작거렸다. 지훈은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숨을 멈췄다. 그것은 중요한 결정을 내리거나 복잡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나타나는 자기 자신만의 버릇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귓불을 만졌다. 익숙한 감촉과 함께 등줄기를 타고 서늘한 기운이 흘렀다. 두 번째 조각은 며칠 뒤 빌라 단지 내 작은 공원에서 맞춰졌다. 몇몇 주민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지훈은 잠시 머리를 식힐 겸 산책을 나섰다가 그들과 마주쳤다. 한 아주머니가 아이들에게 민트 초콜릿을 나누어 주었다. 다른 아이들은 환호하며 초콜릿을 받아들었지만 시우는 고개를 저으며 뒤로 물러섰다. 저는 이거 싫어요. 단맛이랑 양맛이 섞여서 이상해요. 그 말을 들은 지훈의 발걸음이 우뚝 멈췄다. 어릴 적부터 그는 유독 민트 향을 싫어했다. 다른 사람들은 상쾌하다고 말하는 그 향이 그에게는 언제나 인공적인 약품 냄새처럼 느껴졌다. 시우가 말한 단맛과 양맛의 이상한 조합이라는 표현은 그가 어린 시절 어머니에게 민트 초콜릿을 거부하며 했던 말과 정확히 일치했다. 단순한 우연의 일치라고 치부하기에는 기묘한 느낌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이러한 작은 발견들은 거대한 퍼즐에 흩어진 조각들처럼 지훈의 머릿속에 쌓여갔다. 각각은 별 의미 없는 우연처럼 보일 수 있었지만 그것들이 하나로 모이자 희미하지만 분명한 하나의 형상을 그리기 시작했다. 지훈은 자신이 점점 더 위험한 상상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음을 느꼈지만 멈출 수가 없었다. 진실을 확인하고 싶은 욕망이 이성을 마비시키고 있었다. 결정적인 사건은 화창한 토요일 오후에 일어났다. 시우가 정원에서 혼자 자전거를 타다가 균형을 잃고 넘어졌다. 쿵하는 소리와 함께 아이의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지우는 서재에서 그 광경을 목격하고는 망설일 틈도 없이 밖으로 뛰쳐나갔다. 그가 옆집 정원에 도착했을 때 가사도우미가 집 안에서 허둥지둥 달려나오는 것이 보였다. 지훈은 먼저 아이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상태를 살폈다. 아이는 왼쪽 무릎이 까져 피가 흐르자 서럽게 울고 있었다. 지훈은 능숙하게 아이를 진정시키며 상처를 확인했다. 괜찮아, 괜찮아. 조금 다친 것뿐이야. 씩씩한 남자는 이 정도에 울지 않아. 그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아이는 조금씩 울음을 그쳤다. 바로 그때 지훈의 눈에 무언가가 들어왔다. 피가 흐르는 상처 바로 위, 허벅지께에 희미하게 남은 오래된 흉터였다. 그것은 약 2cm 길이의 하얀 선이었다. 지훈은 마치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자신의 왼쪽 허벅지에도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모양의 흉터가 있었다. 6살 때 아버지에게 처음 선물 받은 자전거를 타다 넘어져 생긴 상처였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흉터를 조심스럽게 쓸어보았다. 이건 어떻게 다친 거니? 지훈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시우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잘 모르겠어요. 아주 아기 때부터 있었어요. 아이의 대답은 지훈의 혼란을 더욱 가중시켰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단 말인가? 유전될 리 없는 흉터까지 똑같을 수는 없었다. 이것은 신의 장난인가? 아니면 박진태가 설계한 잔인한 연극의 일부인가? 그의 머릿속이 수만 가지 생각으로 터져나갈 것 같았다. 그날 이후 지훈의 관찰은 집착으로 변했다. 그는 시우에게서 자신의 또 다른 모습을 계속해서 발견했다. 낯선 사람 앞에서는 경계심을 보이지만 마음을 연 상대에게는 한없이 다정한 모습, 무언가에 한번 몰두하면 주변의 소리를 전혀 듣지 못하는 놀라운 집중력, 심지어는 잠이 들었을 때 새끼손가락을 살짝 구부리는 버릇까지도. 지우는 거울을 보는 것처럼 소름 끼치는 동질감을 느꼈다. 의심의 씨앗은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나 그의 마음을 온통 뒤덮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모든 의심의 쐐기를 박는 사건이 터졌다. 빌라 단지 입주민들을 위한 작은 가든 파티가 열렸다. 지우는 이런 사교적인 자리를 좋아하지 않았지만 박진태 회장과 시우를 가까이서 관찰할 기회라고 생각해 마지못해 참석했다. 파티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주위를 맴돌며 신나게 뛰어놀았다. 지우는 음료수 잔을 든 채 한쪽 구석에서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시우는 다른 아이들과 함께 테이블에 놓인 디저트를 구경하고 있었다. 여러 종류의 쿠키와 케이크가 있었고 아이들은 각자 먹고 싶은 것을 골라 접시에 담았다. 시우는 고소한 냄새가 나는 아몬드 쿠키를 하나 집어들었다. 그 쿠키에 소량의 땅콩 분태가 섞여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알지 못했다. 쿠키를 한 입 베어문 지 몇 분 지나지 않아 시우에게 이상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아이는 갑자기 심하게 기침을 하며 목을 움켜쥐었다. 얼굴이 순식간에 붉게 달아올랐고 숨쉬기 힘든 듯 쌕쌕거렸다. 아이를 돌보던 가사도우미는 아이가 살에 들렸다고 생각하고 등을 두드려 주었지만 증상은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었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모여들기 시작했다. 그 광경을 본 지훈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는 단번에 상황의 심각성을 파악했다. 저것은 단순한 사례가 아니었다. 아나필락시스 쇼크, 급성 중증 알레르기 반응이었다. 그는 자신과 자신의 아버지가 겪었던 것과 똑같은 증상을 수없이 보아왔다. 그의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희귀하고 치명적인 땅콩 알레르기였다. 그는 망설일 틈 없이 아이에게 달려갔다. 모두 비켜주세요. 아이가 숨을 못 쉬고 있습니다. 지훈의 외침에 사람들이 길을 열었다. 그는 아이의 상태를 살폈다. 입술이 파랗게 변하고 있었고 의식이 흐려지고 있었다. 빨리 119에 신고하고 에피네프린 자동주사기 있는지 찾아봐요. 지훈이 소리쳤지만 가사도우미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다. 지훈은 아이를 평평한 곳에 눕히고 기도를 확보하기 위한 응급처치를 시작했다. 그의 머릿속은 차갑게 식어 있었지만 심장은 미친 듯이 요동치고 있었다. 이 작은 아이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원초적인 공포가 그를 휩쌌다. 잠시 후 박진태 회장이 소란을 듣고 달려왔다. 그는 창백하게 질린 시우의 모습을 보고 경악했다. 시우야, 왜 그러느냐? 그 순간 구급대원들이 도착했다. 그들은 신속하게 아이에게 산소를 공급하고 응급 약물을 투여했다. 한 구급대원이 박 회장에게 물었다. 아이가 앓고 있는 지병이나 알레르기가 있습니까? 박 회장은 당황하며 대답했다. 아니, 그런 건 없었네. 평소에 아주 건강했는데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지훈이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땅콩 알레르기입니다. 아나필락시스 쇼크.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지훈에게 쏠렸다. 박 회장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훈을 쳐다보았다. 아니, 강 대표가 그것을 어떻게? 지훈은 그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들것에 실려 구급차로 옮겨지는 시우의 작은 모습을 뚫어져라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슬픔 그리고 무서운 확신이 뒤섞여 있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잔인한 증거였다.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떠나고 파티는 엉망이 된 채 끝났다. 사람들은 흩어졌고 지훈만이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사소한 습관, 기묘한 흉터, 그리고 이제는 목숨을 위협하는 유전적 질병까지 모든 퍼즐 조각이 하나의 끔찍한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다. 박시우는 박진태의 손자가 아니었다. 그 아이는 자신의 아이 강아준일지도 모른다. 그의 심장이 고통스럽게 조여왔다. 그날 밤 이후 강지훈의 집은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었다. 그곳은 치밀한 정보 분석과 냉철한 전략 수립이 이루어지는 전쟁 지휘소로 변모했다. 시우가 병원으로 실려간 후 박진태 회장은 그에게 형식적인 감사를 표했지만 그의 눈빛은 순간적으로 스친 당혹감과 경계심을 숨기지 못했다. 지우는 그 짧은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진실의 판도라 상자를 열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자신의 회사에서 가장 신뢰하는 인물인 정보팀장 최민준을 개인 서재로 불렀다. 최 팀장은 국가정보원 출신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는 유능한 인재이자 지훈에게 절대적으로 충성하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한 명이었다. 지훈은 그에게 사적인 감정을 모두 배제한 채 오직 비즈니스적인 어조로 임무를 하달했다. 이것은 개인적인 복수심이 아닌 기업의 생존을 위한 중요한 정보전의 일부처럼 보여야 했다. 최 팀장,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은 외부에는 절대 발설되어서는 안 되네. 태양그룹의 박진태 회장에 대한 전방위적인 정보 수집을 시작하게. 이번 건은 단순한 기업 분석 수준을 넘어서야 할 거야. 지훈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최 팀장은 그의 눈빛에서 평소와 다른 비장함이 서려 있음을 직감했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역할은 질문이 아닌 실행이었다. 지훈은 두 가지 갈래로 조사를 지시했다. 첫 번째 목표는 그의 전 아내 윤서연과 그녀의 가족이었다. 4년 전 나와 윤서연 씨가 이혼할 무렵 그녀의 부친이 운영하던 작은 건설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했었네. 그 회사의 당시 재무 상태와 자금 흐름을 샅샅이 추적해주게 단 한 푼의 돈도 놓쳐서는 안 돼. 그는 자신의 과거를 헤집는 것이 고통스러웠지만 진실을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었다. 두 번째 목표는 박진태 회장의 아들 부부와 박시우라는 아이였다. 박 회장의 아들과 며느리에 대한 모든 공식 기록을 확인하게. 특히 박시우의 출생 기록, 어느 병원에서 태어났는지, 출생신고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사소한 것 하나까지 전부 다. 지우는 일부러 시우와 자신의 관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이것은 오직 박 회장의 약점을 찾기 위한 작전의 일부로 포장되었다. 최민준 팀장은 즉시 움직였다. 그의 팀은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 정보 분석가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아슬아슬하게 넘나들며 정보를 캐내는 데는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 그들은 우선 윤서연 부친의 회사를 파고들기 시작했다. 당시의 은행 거래 내역, 대출 기록, 심지어는 사채 시장의 정보망까지 동원되었다. 며칠간의 밤샘 작업 끝에 의미 있는 단서가 포착되었다. 최 팀장은 지훈에게 중간 보고를 올렸다. 대표님,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은 시점으로부터 정확히 사흘 뒤 윤서연 씨 부친의 회사 계좌로 출처를 알 수 없는 거액의 현금이 입금되었습니다. 자그마치 50억 원입니다. 그는 모니터에 자금 추적 도표를 띄웠다. 돈은 홍콩에 있는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여러 단계로 세탁된 후 들어왔기 때문에 역추적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 지우는 굳은 표정으로 도표를 응시했다. 50억 원. 그 돈이면 기울어가는 작은 회사를 살리고도 남을 액수였다. 그녀가 눈물을 흘리며 이혼을 요구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을까? 가족을 구하기 위해 자신을 버리는 대가로 받은 돈이었을까? 지훈의 가슴 속에서 배신감과 함께 연민이라는 복잡한 감정이 피어올랐다. 그는 그녀가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도록 궁지로 몰아넣은 보이지 않는 손의 존재를 확신했다. 한편 박시우의 출생 기록을 추적하던 팀은 더 큰 난관에 부딪혔다. 국내의 모든 병원과 행정 전산망을 샅샅이 뒤졌지만 지난 6년간 박진태 회장의 아들 부부 사이에서 박시우라는 이름으로 출생한 아이의 기록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다. 마치 유령처럼 아이는 공식적인 기록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인물이었다. 이것은 지훈의 의심을 더욱 증폭시키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최 팀장은 추가적인 정보를 보고했다. 박 회장의 며느리는 시우군이 태어났다고 알려진 시기에
장기 해외 요양을 이유로 약 1년간 프랑스에 체류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임신과 출산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박시우의 출생은 처음부터 철저하게 조작된 거짓말이었다. 박 회장의 손자라는 신분은 누군가의 진짜 정체를 숨기기 위한 위장이었다. 모든 보고가 끝난 늦은 밤, 지훈은 자신의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2개의 보고서가 놓여 있었다. 하나는 이혼 직후 의문의 돈으로 회생한 전 아내 가족의 이야기였고, 다른 하나는 존재하지 않는 출생 기록을 가진 아이의 이야기였다. 전혀 관련 없어 보이는 2개의 사건은 지훈의 머릿속에서 하나의 끔찍한 진실로 연결되었다. 그는 눈을 감고 4년 전의 마지막 날을 떠올렸다. 서연은 울면서 그에게 헤어지자고 말했다. 이유를 물었지만 그녀는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그는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지만 자존심 때문에 더 이상 붙잡지 않았다. 그는 그녀가 임신 초기였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녀는 그 사실을 숨긴 채 그의 곁을 떠났던 것이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박진태가 있었다. 박진태는 지훈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기 위해 이 모든 것을 계획했다. 사업상의 경쟁자를 무너뜨리는 것을 넘어 그의 인생 자체를 파괴하려 했던 것이다. 지훈의 아들을 훔쳐 자신의 손자로 위장하고 보란 듯이 그의 옆집으로 이사와 매일 그의 고통을 즐기려 했다. 지훈은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한 분노를 느꼈다. 그러나 그의 얼굴은 무서울 정도로 침착했다. 분노는 그의 이성을 마비시키는 대신 더욱 날카롭게 벼려진 칼날로 변모하고 있었다. 이제 그는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히 알았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진실 찾기가 아니었다. 자신의 아들을 되찾고 자신의 인생을 짓밟은 자에게 모든 것을 되돌려주기 위한 전쟁의 시작이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능력과 자원, 그리고 인맥을 총동원할 것이다. 박진태가 지난 4년간 공들여 쌓아 올린 거짓의 성을 바로 그 기반부터 무너뜨려 버릴 것이다. 지훈의 눈이 어둠 속에서 차갑게 빛났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었다. 강지훈의 머릿속은 이제 거대한 체스판이 되었다. 흩어져 있던 정보의 조각들은 각각의 역할을 부여받은 말, 이 되었고, 그는 이제 이 모든 것을 조종하여 상대방의 킹, 즉 박진태를 잡아야 했다. 그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는 최민준 팀장이 가져온 보고서였다. 출처 불명의 50억 원. 그것은 모든 비극의 시작점이자 박진태의 가장 결정적인 아킬레스건이었다. 그러나 그 돈의 출처를 밝히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저 정황 증거에 불과했다. 지훈은 최 팀장에게 새로운 지시를 내렸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단한 확신이 서려 있었다. 최 팀장, 홍콩의 페이퍼 컴퍼니를 쫓는 건 시간 낭비일 수 있네. 박진태 회장 같은 부류는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통제권 밖에 있는 위험한 변수는 만들지 않지. 돈의 흐름을 반대로 추적하게. 태양그룹의 모든 해외 법인과 알려진 비자금 계좌를 샅샅이 뒤져서 4년 전 그 시점에 50억 원에 상응하는 금액이 인출된 기록을 찾아내. 그것은 건초 더미에서 바늘을 찾는 것과 같은 작업이었다. 하지만 지훈은 박 회장의 오만함을 간파하고 있었다. 그는 분명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자금주를 이용했을 것이다. 최민준의 팀은 다시 한번 가동되었다. 이번에는 스위스와 리히텐슈타인 등 조세피난처에 위치한 은행들의 철저한 보안을 뚫어야 하는 훨씬 더 위험하고 고난도의 작업이었다. 그들은 내부 정보원을 매수하고 때로는 최첨단 해킹 기술까지 동원해야 했다. 며칠간의 피 말리는 추적 끝에 마침내 그들이 찾던 바늘이 모습을 드러냈다.
최민주는 흥분을 감추지 못한 목소리로 지훈에게 보고했다. 찾았습니다. 대표님, 스위스 UBS 은행의 비밀 계좌에서 정확히 400만 달러, 당시 환율로 약 50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 인출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인출 기록이 담긴 파일을 지훈의 컴퓨터로 전송했다. 파일에는 계좌의 주인이 명시되어 있었다. 태양건설 취리히 지사, 빙고, 모든 조각이 완벽하게 맞춰졌다. 돈은 태양그룹에서 나와 여러 개의 유령 회사를 거쳐 윤서연 부친의 회사로 흘러 들어갔다. 박진태가 바로 그 보이지 않는 손의 주인이었음이 명백해졌다. 지훈은 화면에 떠 있는 거래 기록을 말없이 응시했다. 차가운 분노가 그의 혈관을 타고 흐르는 듯했다. 이제 그는 지난 4년간 자신을 괴롭혀온 모든 의문의 답을 얻었다. 그 순간 지훈은 박진태가 왜 자신의 옆집으로 이사 왔는지 깨달았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잔인한 승리를 매일같이 확인하고 즐기기 위한 악취미이자 지훈을 향한 가장 가혹한 형태의 심리적 고문이었다. 그는 지훈이 텅 빈 저택에서 고독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그의 아들을 자신의 손자인 양 자랑스럽게 그의 눈앞에서 키우고 있었던 것이다. 박 회장의 인자한 미소, 시우의 머리를 쓰다듬던 다정한 손길, 이웃으로서 건네던 모든 친절한 인사들이 이제는 역겨운 위선으로 다가왔다. 그는 지훈의 모든 것을 빼앗은 것도 모자라 그의 상처에 매일같이 소금을 뿌리고 있었던 것이다. 한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이토록 잔인해질 수 있다는 사실에 지훈은 전율을 느꼈다. 그의 적은 단순한 사업상의 경쟁자가 아니었다. 타인의 고통을 즐기는 악마였다. 이 끔찍한 진실을 마주한 후 지훈에게서 미묘한 변화가 일어났다. 그의 내면에 들끓는 분노와 증오는 더욱 깊어졌지만 역설적이게도 그의 외적인 태도는 한결 부드러워졌다. 그는 더 이상 박 회장과 시우를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 자주 그들 앞에 모습을 드러냈고 그들의 위선적인 연극에 기꺼이 동참해 주었다. 그의 차가운 무관심은 온화한 미소로 바뀌었다. 어느 주말 아침 지훈이 정원을 산책하고 있을 때 박 회장과 시우가 다가왔다. 박 회장은 평소처럼 인자한 표정으로 인사를 건넸다. 강 대표, 좋은 아침입니다. 주말인데 댁에만 계시는군요. 지훈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네, 회장님. 조용히 생각할 것도 좀 있어서요. 시우는 오늘도 여전히 귀엽군요. 그는 허리를 숙여 시우와 눈을 맞췄다. 아이는 반갑게 웃으며 그에게 달려와 안겼다. 지훈은 시우를 가볍게 안아주었다. 자신의 아들을 품에 안고 있으면서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이 현실이 그의 심장을 칼로 베는 듯했다. 하지만 그는 완벽하게 감정을 통제했다. 박 회장은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말했다. 이 아이가 유독 강 대표를 잘 따릅니다. 아이들은 좋은 사람을 알아보는 법이지요. 지우는 시우를 내려주며 대답했다. 아이들은 순수하니까요. 어른들의 복잡한 세상과는 다르죠. 그의 말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숨겨져 있었다. 박 회장은 잠시 지훈의 눈을 응시했다. 그의 눈빛에서 순간적으로 무언가를 탐색하는 듯한 기색이 스쳤지만 이내 평소의 여유로운 표정으로 돌아왔다. 차나 한잔하고 가시지요. 새로 들여온 좋은 차가 있습니다. 그것은 초대이자 탐색전이었다. 지훈은 망설임 없이 그의 초대에 응했다. 좋습니다. 마침 따뜻한 차가 생각나던 참이었습니다. 적의 심장부로 들어가는 길, 지훈의 발걸음은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다. 그는 이제 완벽한 가면을 쓰는 법을 터득했다. 박 회장의 서재에서 차를 마시며 그는 사업과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에 대해 태연하게 대화를 나누었다.
박 회장은 교묘하게 그의 사생활과 과거의 상처를 건드리는 질문들을 던졌지만 지훈은 노련하게 받아치며 오히려 박 회장의 허를 찔렀다. 회장님께서는 참 행복해 보이십니다. 훌륭한 사업체에 이렇게 예쁜 손자까지 있으시니 말입니다. 자식 복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지요. 아무리 노력해도 가질 수 없는 사람도 있으니 지훈의 말에 박 회장의 찻잔을 든 손이 미세하게 굳어졌다. 박 회장의 아들이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다는 사실은 재계의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지훈은 그 사실을 정확히 겨냥해 화살을 날린 것이다. 그날 이후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박 회장은 지훈의 변화를 감지하고 경계하기 시작했고, 지훈은 그의 경계심을 즐기며 다음 단계를 준비했다. 그는 이제 모든 패를 손에 쥐었다. 윤서연을 압박했던 수단, 아이를 빼앗은 방법,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조종한 배우까지. 이제 남은 것은 이 진실을 세상 밖으로 꺼내어 그의 적을 심판대에 세우는 것이었다. 그 첫 단계는 바로 비극의 또 다른 희생자인 윤서연을 만나는 것이었다. 전쟁의 서막을 열기 위한 첫 번째 목표는 윤서연이었다. 강지훈은 그녀가 단순한 배신자가 아니라 거대한 음모의 첫 번째 희생자일 것이라고 짐작했다. 그녀를 만나기 위해서는 치밀한 계획이 필요했다.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은 그녀의 경계심을 자극하고 입을 닫게 만들 뿐이었다. 그는 그녀에게 이것이 철저히 계획된 만남이 아닌 우연한 재회인 것처럼 보여야 했다. 최민준 팀장은 며칠 만에 윤서연의 최근 일상에 대한 보고서를 올렸다. 그녀는 외부 활동을 거의 하지 않았지만 매주 화요일 오후에는 인사동의 한적한 갤러리 카페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었다. 그곳은 시끄러운 도심 속에서 시간이 멈춘 듯한 고요한 공간이었다. 지훈은 그곳을 무대로 선택했다. 그녀가 가장 편안하게 느끼는 공간에서 그는 가장 불편한 진실의 조각을 던져볼 생각이었다. 화요일 오후, 지훈은 평소와 다른 캐주얼한 복장으로 인사동을 찾았다. 갤러리 안으로 들어서자 은은한 커피 향과 오래된 나무 냄새가 그를 맞았다. 벽에는 무명 작가들의 추상화가 걸려 있었고 나른한 재즈 음악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훈은 창가 쪽 테이블에 앉아 있는 윤서연을 발견했다. 그녀는 관람객에게 작품을 설명해주고 있었다. 4년의 세월은 그녀에게서 과거의 밝고 명랑했던 모습을 앗아간 듯했다. 얼굴은 수척했고 미소는 어딘지 모르게 쓸쓸해 보였다. 하지만 그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아름다움의 윤곽은 여전했다. 지우는 잠시 과거의 감정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그는 곧 이성의 댐을 쌓아 감정의 범람을 막았다. 지금은 연민이나 그리움에 잠길 때가 아니었다. 그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다. 인기척을 느낀 서연이 고개를 돌렸고 지훈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 그녀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렸다. 손에 들고 있던 팸플릿을 떨어뜨릴 정도로 그녀는 경악했다. 지훈 씨. 지훈은 마치 정말로 우연히 마주친 사람처럼 태연하게 미소 지었다. 서연 씨, 오랜만이네요. 여기서 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더없이 평온했다. 근처에서 미팅이 있었는데 시간이 조금 남아서 잠시 들렀습니다. 잘 지냈어요? 그의 능숙한 연기 앞에 서연은 속수무책이었다. 그녀는 당황한 기색을 애써 감추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그냥 그럭저럭 지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지우는 그 침묵을 깨고 커피를 한잔하자고 제안했다. 서연은 거절할 명분을 찾지 못하고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갤러리 안쪽의 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따뜻한 커피잔을 든 서연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지훈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지만 모르는 척하며
대화를 이어갔다. 그는 본격적인 탐색전을 시작하기 전에 가벼운 이야기로 그녀의 경계를 허물 필요가 있었다. 그는 지난 4년간의 자신의 삶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했다. 오직 일에만 매달렸던 무미건조한 시간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도 시선은 오직 서연의 반응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듣고만 있을 뿐 자신의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았다. 지훈은 이제 서서히 본론으로 들어갈 때라고 판단했다. 그는 첫 번째 탐색침을 조심스럽게 찔러 넣었다. 얼마 전에 아버님 소식을 들었습니다. 회사가 아주 잘 되고 있다고 하더군요. 다행입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도움이 되어드리지 못해 마음이 많이 쓰였는데 지훈의 말에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졌다. 그녀는 시선을 내리깔며 커피잔만 만지작거렸다. 네, 운이 좋았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다. 그녀의 반응은 지훈의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다. 그녀의 가족이 처했던 위기는 그녀의 가장 연약한 골이었다. 지훈은 한 걸음 더 나아갔다. 그는 벽에 걸린 그림 중 하나를 가리키며 말했다. 저 그림을 보니 그런 생각이 드네요. 때로는 아주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대가를 치러야 할 때가 있죠. 평생 자신을 따라다닐 희생을 감수하면서 말입니다. 그는 그림이 아닌 서연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그의 말은 그녀의 영혼을 향해 날아가는 화살과도 같았다. 서연의 어깨가 움츠러들었다. 그녀의 눈가에 옅은 물기가 어리는 것이 보였다. 그녀는 무언가 반박하려 입술을 달싹였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무너져가는 방어선을 확인한 지우는 마지막 결정타를 날리기로 결심했다. 그는 마치 방금 생각났다는 듯이 아주 무심하고 평범한 어조로 말했다. 아, 그러고 보니 제게 새로운 이웃이 생겼습니다. 믿지 못하시겠지만 태양그룹의 박진태 회장입니다. 그 이름이 나온 순간 서연의 시간이 멈췄다. 그녀의 동공이 공포로 확장되었고 얼굴에 모든 핏기가 가시는 것이 보였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그녀가 들고 있던 찻잔이 받침 위에서 위태롭게 흔들렸다. 지훈은 그녀의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말을 이었다. 아주 귀여운 손자도 하나 있더군요. 이제 대여섯 살쯤 된 것 같던데 이름이 시우라고 했습니다. 그것으로 끝이었다. 박진태와 시우라는 두 단어는 서연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끊어버렸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눈에는 순수한 공포심만이 가득했다. 나 가봐야겠어요. 급한 일이 생각나서 그녀는 더 이상 지훈의 얼굴을 마주볼 용기가 없었다. 그녀는 거의 도망치듯 자리를 떠나 갤러리 밖으로 사라졌다. 지훈은 그녀를 붙잡지 않았다. 그는 텅 빈 의자를 바라보며 조용히 남은 커피를 마셨다. 그녀의 언어는 부인했지만 그녀의 모든 몸짓과 눈빛은 자백하고 있었다. 그녀는 박진태라는 거미가 쳐놓은 거미줄에 걸린 나비였다. 그녀는 가해자가 아니라 또 다른 피해자였다. 이 사실은 지훈의 분노를 더욱 차갑게 만들었다. 그는 이제 박진태를 무너뜨려야 할 이유가 하나 더 늘었다. 자신의 아들을 되찾는 것, 그리고 한 여자를 공포의 감옥에서 해방시키는 것. 그는 갤러리를 나와 차에 올랐다. 그의 계획은 성공적이었다. 서연의 반응으로 모든 가설이 사실임을 확인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녀를 진실 앞으로 이끌고 박진태의 죄를 만천하에 드러내기 위해서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다. 감정적인 확신이 아닌 과학적이고 법적인 증거. 지훈의 머릿속에 단 하나의 단어가 떠올랐다. 유전자 검사. 윤서연과의 만남은 강지훈에게 마지막 확신을 주었다. 하지만 법과 세상 앞에서
진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감정적인 확신만으로는 부족했다. 그에게는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차갑고 과학적인 증거가 필요했다. 박시우, 아니 강하준의 유전자를 확보하는 것. 그것이 박진태의 거짓된 성을 무너뜨릴 유일한 공성추였다. 문제는 어떻게 아이에게 아무런 상처도 의심도 남기지 않고 DNA 샘플을 채취하느냐였다. 그는 며칠 밤낮으로 완벽한 계획을 구상했다. 아이의 머리카락을 몰래 뽑거나 칫솔을 훔치는 등의 방법은 너무 위험 부담이 컸다. 모든 과정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워야 했고 단 한 치의 오차도 용납되지 않았다. 그는 마침내 아이스크림을 이용한 작전을 세웠다. 최민준 팀장의 보고에 따르면 시우는 매주 금요일 오후 유치원이 끝나면 가사도우미와 함께 단지 근처의 고급 아이스크림 가게에 들르는 습관이 있었다. 그곳이 작전의 무대였다. 작전은 지훈과 최민준 팀, 그리고 여성 요원 한 명이 동원되는 치밀한 팀플레이로 설계되었다. 지훈은 우연을 가장한 만남을 연출하고 아이의 경계심을 푸는 역할을 맡았다. 최 팀장은 가게 안에서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을 만들어 가사도우미의 시선을 끄는 인물을, 그리고 아이 엄마로 위장한 여성 요원이 결정적인 순간에 샘플을 확보하는 마지막 임무를 맡았다. 모든 동선과 신호는 초 단위로 계산되었다. 결전의 금요일 오후 지훈은 먼저 아이스크림 가게의 창가 구석에 자리를 잡았다. 잠시 후 노란색 유치원 모자를 쓴 시우가 가사도우미의 손을 잡고 가게 안으로 들어왔다. 지훈은 완벽한 타이밍의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과 마주쳤다. 시우구나. 여기서 다 만나네. 그의 자연스러운 연기에 가사도우미는 가볍게 목례를 했고 시우는 반갑게 그에게 달려왔다. 지우는 시우가 가장 좋아하는 초콜릿 아이스크림을 사주었다. 아이는 아이스크림을 받아들고 행복한 표정을 지었다. 그들은 나란히 테이블에 앉았다. 지우는 가사도우미에게 가벼운 질문을 던지며 그녀의 주의를 자신에게 집중시켰다. 아이가 아이스크림을 절반쯤 먹었을 때 지훈은 약속된 신호로 손목시계를 만졌다. 바로 그 순간 가게 반대편에서 최 팀장이 다른 손님과 부딪히며 음료수를 쏟는 소란이 일어났다. 가사도우미를 포함한 가게 안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쪽으로 쏠렸다. 단 10초의 시간, 아이스크림에 정신이 팔려있던 시우의 손에서 나무 숟가락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바로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여성 요원이 움직였다. 그녀는 마치 친절한 이웃처럼 재빨리 숟가락을 주워 들었다. 그리고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찰나의 순간 미리 준비해온 깨끗한 숟가락과 바꿔치기 했다. 아이고, 이걸 떨어뜨렸네. 그녀는 깨끗한 숟가락을 시우에게 건네주었고 시우의 타액이 묻은 원래의 숟가락은 그녀의 가방 속 증거물 수집 키트 안으로 사라졌다. 모든 것은 5초도 안 되는 시간에 벌어졌다. 소라는 금방 정리되었고 가사도우미는 여성 요원에게 고맙다고 인사했다. 지우는 태연하게 커피를 마시며 시우와 몇 마디를 더 나눈 뒤 자리를 떴다. 완벽한 작전이었다. 그날 밤부터 지훈에게는 피말리는 기다림의 시간이 시작되었다. 최 팀장은 샘플을 국내 최고의 유전자 분석 연구소로 보냈다. 지훈에게 큰 빚을 진 적이 있는 연구소장이 직접 분석을 맡았고 철저한 비밀 보장과 함께 가장 빠른 결과를 약속했다. 지훈은 결과를 기다리는 사흘 동안 단 한숨도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의 냉철한 이성은 이미 결과를 알고 있었지만 0.0001%의 불확실성이 그의 심장을 옥죄었다. 만약 모든 것이 자신의 착각과 망상이었다면, 만약 이 모든 우연이 그저 잔인한 장난에 불과했다면, 그는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든
이 거대한 의심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는 4년 전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순간부터 옆집에서 들려오던 아이의 웃음소리, 그리고 알레르기 반응으로 파랗게 질려가던 아이의 얼굴까지 모든 순간을 수천 번씩 머릿속으로 되감았다. 사흘째 되는 날 저녁, 마침내 최민준 팀장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그의 목소리는 지극히 사무적이었지만 지훈은 그 안에 담긴 미세한 감정의 동요를 느낄 수 있었다. 대표님,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 파일을 전송하겠습니다. 지훈은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를 잡았다. 클릭 소리와 함께 암호화된 파일이 화면에 나타났다. 그는 깊은 숨을 한 번 내쉬고 파일을 열었다. 화면에는 복잡한 유전자 배열 데이터와 분석 그래프가 가득했다. 하지만 지훈의 눈에는 오직 마지막 한 줄의 문장만이 들어왔다. 그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분석 결과 비교 대상 검체 간의 부성 확률은 99.9998%로 친부자 관계가 성립합니다. 99.9998%. 그 숫자는 지훈의 세상을 무너뜨렸고 동시에 다시 세웠다. 모든 의심과 추측, 고통스러운 번뇌의 시간이 마침내 끝났다. 화면의 차가운 불빛이 그의 굳은 얼굴을 비췄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흘러내렸다. 4년 만에 처음으로 흘리는 눈물이었다. 그것은 잃어버린 시간에 대한 슬픔의 눈물이었고 존재조차 몰랐던 아들을 향한 사랑의 눈물이었으며,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짓밟은 자를 향한 차가운 분노의 눈물이었다. 어둠이 내린 서재안, 지훈은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모니터의 빛만이 그의 흔들림 없는 옆모습을 비추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모든 감정의 폭풍이 지나가고 마침내 찾아온 것은 무서운 고요함과 강철 같은 결이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의심하는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모든 것을 빼앗긴 아버지였다. 그리고 이제 그는 자신의 아들을 되찾기 위한 전쟁을 시작할 것이다. 그 어떤 자비도 용서도 없는 전쟁을. 손에 쥔 유전자 검사 결과서는 차가운 진실의 칼날이었다. 강지훈은 이제 이 칼날을 휘둘러야 했다. 그의 첫 번째 목표는 더 이상 박진태가 아니었다. 그는 먼저 윤서연을 만나야 했다. 그녀의 입을 통해 지난 4년간의 모든 진실을 직접 들어야만 했다. 그것은 그녀를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었다. 거대한 적과 싸우기 위해 전장의 전체적인 그림을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그녀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약속 장소는 도심의 한적한 호텔 스위트룸이었다. 완벽한 방음과 보안이 보장되는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들을 자가 아무도 없는 중립적인 공간이었다. 지훈이 먼저 도착해 창가에 서서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잠시 후 약속된 시간에 서연이 들어왔다. 그녀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고 걸음걸이는 위태로워 보였다. 그녀는 지훈의 부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미 예감하고 있는 듯했다. 지훈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테이블로 안내했다. 그는 미리 준비해둔 태블릿 PC를 그녀 앞으로 밀었다. 화면에는 선명한 글씨로 유전자 검사 결과 보고서가 떠 있었다. 부성 확률 99.9998%. 그 숫자를 확인한 순간 서연이 위태롭게 쌓아 올렸던 마지막 이성의 둑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의 입에서 터져 나온 것은 말이 아닌 지난 4년간 억눌러왔던 고통의 신음이었다. 그녀는 테이블 위로 쓰러지듯 엎드려 오열하기 시작했다. 가냘픈 어깨가 격렬하게 들썩였다. 그것은 후회의 눈물이었고 죄책감의 눈물이었으며 빼앗긴 아이를 향한 그리움의 눈물이었다. 지훈은 그저 말없이 그녀를 지켜보았다. 지금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가 아니었다. 자신의 모든 죄와 고통을 쏟아낼 시간이 필요했다.
한참 동안 스위트룸 안에는 그녀의 울음소리만이 가득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그녀의 울음이 잦아들었을 때 지훈은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말해줘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나 비난의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다. 오직 진실을 요구하는 단호함만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붉게 충혈된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끔찍했던 과거의 봉인을 풀기 시작했다. 그때 나 임신 초기였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당신에게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싶었던 바로 그때 그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녀가 말하는 그 사람이 박진태라는 것을 지우는 알 수 있었다. 서연의 아버지가 운영하던 건설회사가 갑작스러운 자금난에 빠졌고 교묘하게 설계된 계약서 함정에 걸려들어 부도와 함께 사기죄로 고소당할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 이야기의 시작이었다. 모든 것이 절망적이었던 순간 박진태 회장이 구원자처럼 나타났다. 그는 모든 빚을 해결해주고 법적인 문제까지 깨끗하게 처리해주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었다. 그의 첫 번째 조건은 지훈과의 이혼이었다. 서연은 당연히 거절했다. 그러나 박 회장은 그녀의 가장 약한 부분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자신의 아들이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했어요. 태양그룹을 이끌어갈 후계자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당신의 아이를 원한다고 했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절망으로 떨렸다. 박진태의 진짜 목적은 이혼이 아니라 지훈의 핏줄을 훔치는 것이었다. 그는 서연에게 선택을 강요했다. 아이를 포기하고 가족을 구하든지 아니면 아이를 지키고 가족 모두가 감옥에서 썩는 것을 지켜보든지. 그것은 선택이 아니었다. 그것은 가장 잔인한 형태의 협박이었다. 박 회장은 만약 지훈에게 이 사실을 알리면 사업적으로 재기 불능 상태로 만들어 버리겠다고 협박했다. 서연은 완전히 고립되었다. 사랑하는 남자와 뱃속의 아이, 그리고 평생을 의지해온 가족 사이에서 그녀는 스스로를 제물로 바치는 길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결국 박진태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녀의 이야기는 지훈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참혹했다. 박진태가 지정해준 비밀스러운 병원에서 홀로 아이를 낳아야 했고 아이의 얼굴을 단 몇 분 본 것이 전부였다. 갓 태어난 아들은 곧바로 그녀의 품에서 빼앗겨 박진태의 손자 박시우로 둔갑했다. 그녀의 부친에게 건네진 50억 원은 구원의 손길이 아니라 아들을 판 대가로 받은 더러운 돈이었다. 모든 고백이 끝났을 때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다. 지우는 주먹을 너무 세게 쥔 나머지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것도 느끼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분노와 연민, 슬픔과 증오가 뒤섞여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믿지 못하고 떠난 것을 원망했지만 동시에 그녀가 겪어야 했을 지옥 같은 시간을 생각하자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다. 그녀 역시 자신과 마찬가지로 박진태라는 악마에게 모든 것을 잃은 피해자였다. 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한참 동안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던 그는 마침내 결심을 굳힌 듯 뒤를 돌아 서연을 보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그곳에는 모든 것을 끝내겠다는 무서운 결의가 담겨 있었다. 이제 그만 울어요. 당신의 잘못이 아니야.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끝낼 시간이니까. 그는 서연에게 다가가 말했다. 내가 내 아들을 되찾을 겁니다. 그리고 박진태는 당신이 흘린 눈물 한 방울까지 포함해서 모든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그의 말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절망의 늪에 빠져 있던 서연의 눈에
4년 만에 처음으로 희미한 희망의 빛이 떠올랐다. 그녀 앞에 서 있는 남자는 더 이상 그녀가 버렸던 과거의 남편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과 자신의 아들을 구해줄 유일한 기사였다. 그렇게 두 사람은 비극적인 진실 앞에서 새로운 동맹을 맺었다. 윤서연에게서 모든 진실을 확인한 강지호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고통스러워하는 남자가 아니었다. 그의 슬픔과 분노는 가장 순수한 형태의 연료로 변환되어 복수라는 이름의 거대한 엔진을 가동시키기 시작했다. 그는 맹목적으로 감정을 폭발시키는 대신 자신의 가장 뛰어난 재능, 즉 모든 변수를 계산하고 상대의 허를 찌르는 전략을 설계하는 능력을 사용하기로 했다. 그의 사무실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한 오직 핵심 임원들만 출입할 수 있는 전략 회의실은 이제 그의 전쟁 지휘 본부가 되었다. 회의실의 거대한 스크린에는 태양그룹의 복잡한 조직도가 거미줄처럼 펼쳐져 있었다. 지호는 최민준 팀장을 비롯한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핵심 팀을 소집했다. 그는 팀원들에게 작전의 최종 목표가 태양그룹의 인수나 경영권 찬탈이 아닌 완전한 해체라고 선언했다. 그는 박진태라는 인물에 대한 사적인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그의 목소리에 담긴 서늘한 결의는 팀원들을 숨막히게 하기에 충분했다. 작전명은 이카루스로 정해졌다. 박진태를 탐욕의 날개를 달고 태양을 향해 날아오르게 한 뒤 추락시켜 재기불능으로 만들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다. 작전은 두 개의 축으로 동시에 진행되었다. 첫 번째는 태양그룹의 자금줄을 끊어버리는 경제 전쟁이었다. 지후는 태양그룹의 재무제표를 분석하며 박 회장의 가장 큰 약점이자 가장 큰 자부심이 바로 태양건설이라는 것을 간파했다. 태양건설은 무리한 대출을 통해 동남아시아에서 대규모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다. 이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가 그룹 전체의 명운을 좌우하는 상황이었다. 지우는 바로 그곳을 첫 번째 타격 지점으로 삼았다. 그의 지시하에 최민준의 정보팀은 유령처럼 움직였다. 그들은 현지에 잠입하여 프로젝트에 불만을 품은 지역 주민들과 노동조합을 은밀히 선동했다. 작은 시위와 태업이 연이어 발생했고 공사 일정은 차질을 빚기 시작했다. 동시에 지후는 자신의 국제 금융 네트워크를 동원했다. 그는 익명의 보고서를 통해 해당 프로젝트의 사업성에 대한 부정적인 분석을 국제 신용평가사들과 투자은행에 흘렸다. 신뢰도에 금이 가기 시작하자 프로젝트에 대한 추가 투자가 끊겼다. 박진태는 초기에 이 모든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는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과 자금력으로 충분히 통제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가 한쪽에 불을 끄면 다른 쪽에서 더 큰 불길이 치솟았다. 원자재 공급업체가 갑자기 계약을 파기하고 핵심 기술 인력들이 경쟁사로 이탈하는 등 모든 것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태양건설의 숨통을 조여왔다. 박 회장은 보이지 않는 적의 정교한 공격에 당황하기 시작했다. 경제 전쟁이 한창일 때 두 번째 축인 법적 심판을 위한 작업도 물밑에서 착실히 진행되고 있었다. 최민준의 팀은 박진태 회장의 과거 비자금 조성, 뇌물공여, 회계 장부 조작 등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수집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지후는 이 증거들을 바로 언론이나 검찰에 넘기지 않았다. 박 회장의 인맥을 고려했을 때 섣부른 공격은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었다. 그는 가장 확실한 칼을 휘두를 최적의 인물을 물색했다. 그의 레이더에 걸린 인물은 서울중앙지검의 이정섭 부장검사였다. 그는 어떤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재벌 총수들을 저격하는 것으로 명성이 자자한 대쪽 같은 인물이었다. 지호는 직접 나서지 않고 신뢰할 수 있는 정관 변호사를 통해 이정섭 검사에게 박진태의 소소한 탈세 혐의에 대한 증거 자료를 익명으로 제보했다. 그것은 거대한 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작은 균열을 만드는 작업이었다. 검찰은 즉시 태양그룹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 상황은 박진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었다. 해외 프로젝트는 좌초될 위기에 처했고 주가는 연일 폭락했으며 이제는 검찰의 칼날까지 그의 턱 밑을 겨누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분노에 찬 고함을 질렀다. 그는 이 모든 공격의 배후에 강지훈이 있다는 것을 직감했지만 아무런 물증도 없었다. 강지훈은 단 한 번도 전면에 나서지 않고 그림자 속에서 모든 것을 조종하고 있었다. 박 회장은 4년 전 자신이 설치했던 덫에 자신이 걸려들고 있음을 깨달았다. 지훈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태양그룹의 주가 그래프가 곤두박질 치는 것을 무표정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모니터에는 박진태 회장이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청 포토라인에 서 있는 모습이 생중계되고 있었다. 기자들의 질문, 세례의 당혹감과 분노를 감추지 못하는 그의 얼굴을 보면서도 지훈의 마음에는 어떠한 동요도 잃지 않았다.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다. 그는 박진태의 사업 제국을 무너뜨리는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다. 그는 박진태가 자신의 아들에게 저지른 죄를 온 세상에 드러내고 그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명예와 후계자라는 두 가지를 모두 빼앗아올 생각이었다. 지훈은 최민준 팀장에게 다음 단계 작전을 지시했다.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단호했다. 이제 때가 됐네. 세상이 진실을 알게 될 시간이야. 폭풍의 눈은 이제 태양그룹의 심장부를 향하고 있었다. 태양그룹이라는 거대한 제국은 강지훈이 설계한 정교한 공격에 의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었다. 주가는 바닥을 모르고 추락했고 검찰의 수사망은 박진태 회장의 목을 향해 시시각각 조여왔다. 궁지에 몰린 맹수는 더욱 난폭해지는 법이다. 박진태는 이 모든 위기의 배후에 강지훈이 있음을 확신하고 그에게 가장 치명적인 상처를 안겨줄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기 전에 지훈의 유일한 약점인 아이를 데리고 영원히 사라져버릴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강지훈은 언제나 그의 적보다 두세 수 앞을 내다보고 있었다. 그는 박진태가 절망의 끝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정확히 예측하고 있었다.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지훈은 이 길고 잔인한 연극의 마지막 막을 올리기로 결정했다. 그는 먼저 변호인단을 통해 윤서연의 자필 진술서와 함께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증거물인 유전자 검사 결과서를 이정섭 부장검사에게 전달했다. 이제 사건의 본질은 경영비리를 넘어선 미성년자 약취 유인이라는 흉악 범죄로 전환되었다. 이정섭 검사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는 즉시 박진태에 대한 긴급 체포 영장을 발부하고 전국 공항과 항만에 출국 금지 명령을 내렸다. 동시에 지훈은 그가 신뢰하는 언론사의 탐사, 보도 전문 기자에게 조심스럽게 정보를 흘렸다. 재벌 회장의 손자, 사실은 납치된 아이? 충격적인 진실 추적. 기사는 인터넷을 통해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대한민국 전체가 경악과 충격에 휩싸였다. 내부 정보원을 통해 검찰의 움직임을 감지한 박진태는 공황 상태에 빠졌다. 언론 보도는 그의 마지막 남은 명예를 산산조각냈다. 그는 이성을 그는 수행원들을 닥달해 김포공항에 개인 전용기를 당장 이륙시키라고 지시했다. 그리고는 미친 사람처럼 자신의 빌라로 달려가 영문도 모르는 시우, 아니 하준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다. 가자, 할아버지가 아주 재미있는 곳으로 데려다 주마. 최민준 팀의 감시망은 그의 모든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포착하고 있었다. 박 회장이 아이를 데리고 공항으로 향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순간 지훈은 자리에서 튀어나가듯 일어섰다. 그의 눈에 이글거리는 분노가 타올랐다. 그는
자신의 차에 몸을 싣고 미친 듯이 도로를 질주했다. 엔진이 터져나갈 듯 굉음을 냈고 그의 심장 역시 금방이라도 터져버릴 것처럼 세차게 뛰었다. 공항의 개인 경납고 박진태는 비행기 트랩 앞에서 하준을 재촉하고 있었다. 아이는 겁에 질려 울며 버텼다. 바로 그때 날카로운 마찰음을 내며 한 대의 검은색 세단이 그들의 앞을 가로막았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강지훈이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굳어 있었지만 눈빛은 빙산처럼 차가웠다. 내 아들 손 놔. 박진태.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경납고 전체를 울리는 듯한 위압감을 담고 있었다. 박진태는 지훈의 등장에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내 놈이 결국 여기까지 왔구나. 하지만 이미 늦었다. 이 아이는 내 것이다. 내 놈은 평생 내 아들 얼굴도 못 보고 살게 될 거다. 그는 아이를 자신의 몸 뒤로 숨기며 마지막 발악을 했다. 하지만 지훈은 더 이상 그의 도발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한 걸음씩 천천히 박진태에게 다가갔다. 넌 왕이 아니야, 박진태. 그저 자기 핏줄 하나 변변치 못해 남의 아들이나 훔쳐야 했던 불쌍한 늙은이에 불과해. 지훈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비수가 되어 박진태의 심장에 밝혔다. 넌 이긴 게 아니야. 내 아들에게 손을 댄 그 순간, 넌 내 모든 것을 잃은 거다. 그의 말은 박진태가 애써 지켜왔던 마지막 자존심을 산산이 부서뜨렸다. 바로 그 순간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수십 대의 경찰차와 검찰 수사 차량이 경납고를 포위했다. 이정섭 검사가 직접 수사관들을 이끌고 현장에 나타났다. 모든 퇴로가 차단되었음을 깨달은 박진태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그의 손에서 힘이 풀렸고 하준은 울면서 지훈을 향해 달려갔다. 지훈은 아이를 끌어안으며 그의 등을 부드럽게 토닥였다. 박진태 회장, 미성년자 약취 유인 및 불법 해외 도피 시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들이 그에게 다가가 수갑을 채웠다. 한때 대한민국 재계를 호령하던 거물은 초라하고 비참한 범죄자로 전락하여 힘없이 끌려나갔다. 그의 광기 어린 외침이 경납고 안에서 공허하게 울려 퍼졌지만 이제 그의 말에 귀 기울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모든 소란이 끝난 후 지훈은 자신의 품에 안겨 흐느끼는 아이를 내려다보았다. 그는 아이와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지난 4년간 단 한 번도 불러주지 못했던 이름으로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목소리로 아이를 불렀다. 괜찮아, 하준아. 아빠, 여기 있어. 아이는 그의 말이 무슨 뜻인지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의 따뜻한 목소리와 품에서 느껴지는 안정감에 더욱 세게 그를 껴안았다. 지훈은 자신의 아들을 품에 안고 천천히 일어섰다. 경납고 밖에서는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있었다. 그의 등 뒤에서는 박진태의 무너진 제국의 잔해가 연기처럼 흩어지고 있었고 그의 품 안에서는 그가 되찾은 세상의 전부가 조용히 잠들어가고 있었다. 길고 길었던 전쟁이 마침내 끝났다. 이제 그에게는 새로운 시작만이 남아 있었다. 시간은 모든 상처를 치유하지는 못하지만 격렬했던 폭풍의 흔적을 씻어내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땅을 다져주었다. 공항에서의 격렬한 대치극이 있은 지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태양그룹 스캔들은 법의 엄정한 심판으로 막을 내렸다. 박진태 회장은 미성년자 약취 유인, 횡령, 배임 등 수십 가지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무기징역에 가까운 중형을 선고받고 차가운 감옥에서 남은 생을 보내게 되었다. 그가 평생에 걸쳐 쌓아 올렸던 탐욕의 제국 태양그룹은 해체되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강지훈은 더 이상 과거의 상처를 전시해 놓은 듯한 차가운 빌라에 살지 않았다. 그는 아들 하준을 위해
따스한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넓은 정원이 딸린 집으로 이사했다. 집안은 아이의 웃음소리와 장난감, 그리고 서툰 솜씨로 그린 그림들로 채워졌다. 그의 미니멀리즘으로 가득했던 세상은 하준이라는 작은 존재로 인해 다채로운 색깔과 온기로 물들어갔다. 그는 더 이상 재계의 냉혹한 전략가가 아닌 하나의 서툰 아버지로 살아가는 법을 매일 새로 배우고 있었다. 아버지와 아들 두 사람의 관계를 처음부터 다시 쌓아 올리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정이었다. 하주는 밤마다 악몽을 꾸며 울었고 무의식 중에 박시우라는 이름을 부르며 혼란스러워했다. 지우는 지난 4년간 감정을 억제하는 데만 익숙해져 있었기에 아이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법이 서툴렀다. 그는 기업의 문제를 해결하듯 논리적으로 접근하려 했지만 아이의 상처는 논리가 아닌 오직 시간과 사랑만이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했다. 두 사람은 함께 많은 처음을 경험했다. 지훈은 난생 처음으로 아들을 위해 요리를 하다가 주방을 온통 연기로 채웠고 결국 두 사람은 바닥에 주저앉아 피자를 나눠 먹으며 함께 웃었다. 그는 또한 하준에게 자전거를 가르쳐 주었다. 아이가 넘어질 때마다 그는 달려가 무릎에 흙을 털어주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격려했다. 그것은 과거 자신의 상처 입은 어린 시절을 스스로 치유하는 과정이기도 했다. 어느 날 밤 잠자리에 든 하준이 그에게 물었다. 아빠, 나는 왜 아빠랑 늦게 만났어?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지우는 가슴이 아팠지만 피하지 않고 솔직하게 대답해 주었다. 아주 나쁜 사람이 아빠와 하준이를 잠시 떨어뜨려 놓았어. 하지만 아빠가 마침내 하준이를 찾아낸 거야. 이제 아빠는 두 번 다시는 하준이 손을 놓지 않을 거야. 영원히. 그는 아이를 굳게 껴안았고 아이는 그의 품에서 안심한 듯 평온한 숨을 내쉬며 잠이 들었다. 윤서연과의 관계도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그녀는 박진태의 범죄를 증명하는데 결정적인 증언을 했고 협박에 의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훈은 그녀를 완전히 용서하지는 못했지만 더 이상 원망하지도 않았다. 그녀 역시 자신과 마찬가지로 피해자였음을 이해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연인은 아니었지만 하준이라는 소중한 존재를 함께 책임져야 할 동반자로서의 관계를 정립해 나갔다. 서연은 주말마다 하준을 보러 왔다. 세 사람은 함께 공원에 가거나 동물원에 가며 조심스럽게 가족의 형태를 다시 만들어 갔다. 한 번은 서연이 지훈에게 진심으로 사과했다. 그때 당신을 더 믿었어야 했는데 미안해요. 지훈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지난 일이야. 이제 중요한 건 우리가 하준이에게 최고의 부모가 되어주는 것뿐이야. 그들의 대화에는 더 이상 가시 돋친 감정이 없었다. 오직 아들을 향한 공통된 사랑과 책임감만이 남아 있었다. 어느 화창한 오후, 지훈은 정원에서 하준이 그네를 타는 것을 밀어주고 있었다. 높이 날아오르는 그네 위에서 하준의 맑은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지훈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지난 몇 년간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꼈다. 그는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리고 지독한 복수를 완성했지만 그의 마음을 진정한 평화로 채워준 것은 권력이나 승리가 아니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아들의 행복한 웃음소리였다. 그는 깨달았다. 진정한 힘은 파괴가 아닌 지키고 사랑하는 능력에서 나온다는 것을. 눈물로 시작되었던 그의 지독한 시간은 이제 아들의 환한 미소와 함께 새로운 장을 열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망령에 시달리지 않았다. 그의 옆에는 그가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고 그의 앞에는 아들과 함께 만들어갈 무한한 미래가 펼쳐져 있었다. 지우는 하늘을 향해 날아오르는 하준을 보며 4년 만에 처음으로 가슴 벅찬 행복을 느끼며 환하게 미소 지었다.